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직장인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엄마 칠순잔치가 있었어요. 제가 늦둥이라서 친구들 부모님에 비해 저희 엄마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철없던 시절엔 그게 정말 싫었어요. 초등학생 때 엄마 손을 잡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들 할머니와 손녀로 봤거든요. 게다가 제가 유목녀라서 아빠가 없다는 것도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 언니랑 오빠들이 철부지 동생 달래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남편도 없이 애들 넷을 키웠던 엄마는 남대문 시장에 있는 국수집을 하셨어요. 엄마 가게는 따로 점포를 두고 장사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좁은 시장 양 옆으로 가판에서 국수를 파는 집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중 한 곳이었어요. 남대문 시장이 번성했을 때는 새벽에 물건을 하러 오는 도매 상인들과 지게로 짐을 나르는 인부들, 그리고 사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었어요. 남들은 잠든 시간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빨리 먹고 자리를 비켜주기 때문에 회전율이 높아서 매상이 높은 편이었죠. 하지만 장사가 잘 된다는 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노동의 강도가 높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제 기억 속 엄마는 늘 아유 죽겠다 는 말을 숨쉬는 것처럼 달고 살았어요. 그렇게 국수를 팔아 번 돈으로 우리 사남매를 대학 공부까지 시켰으니 같은 여자로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엄마의 이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불만이 많았어요. 할머니처럼 늙은 엄마, 얼굴도 본 적 없는 아빠, 다른 집 엄마들처럼 살갑지도 않고 함께 놀아주지도 않았다는 게 이유였죠. 엄마의 빈자리는 늘 언니가 채워주었어요. 저는 유치원도 언니 손을 잡고 등하원을 했고 유치원 행사 때도 언니가 엄마 대신 와주곤 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입학식도 언니랑 함께였으니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운동회에는 부모님이 함께 참여해야 했는데 아빠가 없는 저를 위해 제 형부가 대신 와서 함께 달리기를 해주었어요. 친구들 아빠들보다 훨씬 젊고 키도 크고 잘생겨서 애들 앞에서 으쓱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땐 어린 마음에 언니가 내 엄마고 형부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 철없는 아이였죠. 그랬던 제가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자라 번듯한 사회인이 될 수 있었던 건 가족들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엄마와 언니 부부는 물론 두 오빠들도 제 일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올 정도로 막내 사랑이 지극했거든요. 비록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럼에도 남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딱 한 번 내 처지가 한스럽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어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그의 집에 찾아갔던 순간이었죠.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불쾌한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이제는 훌훌 털어낼 수 있을 만큼 통쾌한 복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파혼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얘랑을 처음 만난 건 신입사원 연수 때였어요. 저와 얘랑은 연수 기간 중 팀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작된 사회생활인지라 잔뜩 겁을 먹고 있던 저와는 달리 얘랑은 빡빡한 연수 일정에도 꽤 능숙해 보였어요. 처음엔 입사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좀 친해진 뒤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 생활이 처음이 아니라 그랬더라고요. 얘랑은 대학 졸업 후 모 기업에 입사해서 1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한 중고 신입사원이었어요. 첫 직장에서 배정받은 부서가 적성에 안 맞아서 1년이 넘도록 회사 생활을 했음에도 적응이 안 됐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운도 안 따라서 성격이 개판인 사수까지 만나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죠.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기에는 일한 기간도 짧고 퇴사 이유가 걸려서 신입으로 재취업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남들은 한번 뚫기도 힘든 취업 전쟁을 2번이나 뚫은 사람이라 그런지 얘랑은 남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특히 팀 프로젝트 때 얘랑은 실력이 빛을 발하더군요. 다들 사측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터라 팀의 융합보다는 자신이 돋보이려고 돌출행동을 일삼았는데 얘랑이 그걸 다 수습해가며 팀을 온전히 끌어나갔거든요. 얘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팀은 진작에 공중분해됐을 거예요. 회사가 팀 프로젝트를 시켰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능력을 보려고 했다면 팀이 아니라 개인 프로젝트를 맡겼겠죠. 회사가 원하는 건 특출난 인재가 아니라 융화가 잘 되는 인재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다른 팀들이 벌써부터 팀원 내 불화로 시끄럽잖아요. 우리 팀이 저들을 이기려면 하나로 뭉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서로 돋보이려 열을 내던 팀원들은 얘랑의 말에 따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덕분에 우리는 팀 프로젝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내딘 제 눈에는 그때의 얘랑이 아름드리 나무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죠. 입사 후 반년도 안 돼서 얘랑이 사귀자는 말을 해주었을 때 듣자마자 바로 그러자고 답했던 것도 신입사원 연수 때 얘랑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주제에 벌써부터 사내 연애를 한다는 말이 나올까봐 우리는 회사 내에서는 철저히 입사 동기 이상의 티는 내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같은 부서 여직원들이 얘랑한테 추파를 던지는 것도 꾹 참아 넘겨야 했죠. 그렇게 3년을 비밀에 붙여가며 몰래 연애를 하던 우리는 얘랑과 제가 대리로 진급을 하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할 결혼이라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자 싶었거든요. 둘이 함께 벌어서 모으면 더 빨리 생활도 안정될 것 같았어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김에 그동안 서로 모아놓은 돈을 공동으로 관리해서 대출을 포함해 우리 손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결혼이 쉽게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둘 다 결혼 적령기에다 직장도 있으니 딱히 반대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너무 쉽게 우리 집에서 결혼 승낙을 받아서 결혼 자체를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엄마와 언니 오빠들한테 환대를 받은 얘랑은 들뜬 마음에 그랬는지 자기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도 전에 결혼 생활에 대한 청사진부터 펼쳤어요. 일단 아이는 결혼하고 2년쯤 뒤에 가는 걸로 하자. 너도 나도 이제 막 진급을 했는데 바로 애를 가지면 네 커리어에 문제가 되잖아. 그쯤 되면 너도 입사 경력 5년 차니까 육아하면서 1, 2년 쉰다고 해도 이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어머? 무슨 계산이 그래? 그럼 나보고 경단녀가 되라는 거야? 그건 싫어. 1년이고 2년이고 간에 회사를 쉬는 순간부터 여자는 직장에 돌아갈 확률이 50%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출산이랑 육아로 업무 공백도 있는 데다 30이 넘은 유부녀 사원을 어느 회사에서 반기겠어? 다니던 회사에서도 나가라고 할 판인데. 난 육아휴직 3개월 끝나면 바로 복귀할 거야. 그렇게 애 육아가 걱정되면 자기가 1년 쉬면서 육아해. 요즘은 아빠들도 육아휴직 많이 신청한다더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설레발을 치며 옥신각신했던 우리는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생각지도 않던 암초를 만나고 말았어요. 얘랑을 통해서 자기 집에서도 결혼을 반긴다는 얘기를 들었던과는 달리 그날 예비 시부모님의 행동은 어떻게든 결혼을 반대하려는 걸로만 보였거든요. 평소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이시라던 아버님은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제 가슴에 비수를 꼽으셨어요. 듣자하니 유복녀라고 하던데 자라면서 많이 힘들었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언니 오빠들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형부가 아버지 빈자리를 대신해 주셨거든요. 오빠들도 마찬가지고요. 제 딴에는 무난하게 대답을 잘했다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인상을 쓰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난 지금 그쪽 형부나 오빠들이 부친의 부재를 메꿔왔다는 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게 흠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지금 이 자리가 입사 면접 자리는 아니잖아요. 난 고난을 잘 극복해왔다는 식의 자기 피아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쪽 집안이 과연 우리 집과 사돈이 될 만한 집안인지 그걸 따져보려는 거니까요.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왔으면서 자신의 흠이 결혼의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건가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아버님 말씀대로라면 제 의지나 노력에 상관없이 유복녀라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미 커다란 핸디캡을 안고 시작하게 된 거니까요. 그 순간 어린 시절 아빠의 부재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던 일과 친구 엄마들이 저를 바라보던 냉소적인 눈빛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형부와 오빠들 덕분에 아빠의 빈자리는 채울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빈틈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잊어왔던 서늘한 차별과 냉소가 하필 이 순간 제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을 줄은 몰랐기에 그 충격이 더했어요. 제가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자 예랑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아버지, 결혼은 우리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내 미래를 같이 할 여자를 외모만 보고 대충 골랐겠어요? 누구보다 깐깐하게 고르고 고른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도 하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끼어들어 한마디 하셨어요. 수십 년을 한 입을 덮고 산 부부 속도 모르는 판에 몇 년 사귄 걸로 어떻게 사람 됨됨이를 속속들이 하니?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사람을 면전에 두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모르는 소리 마라. 당장 쓴소리가 살아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법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집안에 사람을 들이는 중차대한 일이야. 겪어보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야. 달래 사람들이 자식 혼사 앞두고 상대 집안 형편이나 부모 직업 따지는 줄 아니? 뭣도 모르면서 아버지 말에 토를 달고 그래. 오늘만 해도 봐라. 평소 네가 네 아버지 말에 토 달고 달라든 적 있었니? 얘가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 평생 가도 이런 일 없었을 거다. 이게 다 얘가 우리 집이랑은 연이 아니라는 증거야. 네가 지금은 눈앞의 목표가 결혼이다 보니 우리 허락받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나 본데 그러면 안 된다. 결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일단 머리 좀 식히고 네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예비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던 모양인지 물 한 잔 안 내주고 저를 돌려보내셨어요. 이제 결혼식장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던 우리 두 사람은 생각지 못한 예비 시부모님의 반대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댁에서도 환영을 받을 줄 알았던 저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이후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그동안 부족한 거 없이 살았기에 내가 유복녀라는 사실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30을 앞둔 나이가 돼서야 아빠가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럽고 창피한 일이라는 걸 깨달은 탓이었죠. 문제는 앞으로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되든 이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런 제 상황도 모르고 엄마는 제 결혼을 앞두고 가게 일을 그만두시겠다며 결혼식 올리기 전에 여행이라도 떠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이제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여생을 즐기고 싶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사는 동안 재미지고 좋은 거 다 하고 죽어야지. TV에서 보니까 스위스가 그렇게 멋지던데 수진이 너 결혼하기 전에 엄마랑 스위스 여행 안 갈래? 엄마는 뭐가 그리 좋은지 평소 하지도 않던 해외여행까지 가자고 조르더군요. 그런 엄마를 보니 나도 모르게 심술이 났어요. 난 지금 아빠 없이 자란 유복녀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겪어보지 못한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엄마는 그런 내 속도 모르고 마냥 들떠있으니 말이에요. 엄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신이 난 거야? 나 떠나보낼 거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아 죽겠어. 내가 지금 한가하게 엄마랑 여행이나 다닐 처진 줄 알아?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기분밖에 생각 안 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제 눈에서
그동안 꾹꾹 참았던 눈물이 터지자 엄마는 무척 당황하셨어요. 수진아, 너 무슨 일 있었니? 회사에서 일 있었던 거니? 아니면 네 시댁 어른들이 뭐라고 하셨어? 울지만 말고 말 좀 해봐. 한참을 꺽꺽대며 울던 저는 엄마한테 그날 예비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엄마 표정이 굳어버리더군요. 저는 그 표정이 어떤 건지 잘 알아요. 저희 엄마는 눈물을 참을 때 그런 표정을 지으신다는 걸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일찍 잠이 드셨죠. 다음날 제가 출근을 하는데도 엄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게 내심 마음에 걸려서 출근길에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오늘 시간 되면 엄마한테 좀 가봐. 내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나 때문에 엄마가 많이 속상한가 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언니의 물음에 할 수 없이 그간의 일을 언니한테 말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다른 말 없이 알겠다며 낮에 엄마한테 들르겠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내내 제 마음은 엄마한테 가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건 엄마 잘못도 아닌데 오히려 아빠를 대신해 생계를 꾸리시느라 고생한 건 엄마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는 자책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얘랑은 얘랑대로 제 눈치가 보였는지 옆에서 저를 풀어주려 노력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얘랑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성으로 대답만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죠. 며칠 뒤 주말, 저 때문에 속이 상한 엄마 마음을 풀어주려고 언니네 내외와 함께 엄마를 모시고 양평 두물머리로 드라이브를 가기로 한 참이었어요. 막 준비를 마치고 차에 오르려는데 얘랑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수진아, 약속 시간 1시간만 늦추면 안 될까? 엄마 가게 알바생이 가게 열쇠를 잃어버려서 가게 문을 열어주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오늘 만나기로 했었어? 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오늘 엄마 모시고 광천으로 드라이브 가자고. 너도 알겠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너 진짜 우리 엄마한테 점수 딸 생각조차 없는 거야? 그러고 보니 며칠 전 엄마 일로 정신이 없을 때 얘랑이 옆에서 뭔가를 물었던 게 떠올랐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하고 대답을 했었는데 그게 드라이브 가자는 얘기였던 모양이에요. 아니야, 자기 놀래켜주려고 장난친 거야. 나 준비 다 됐으니까 시간 맞춰서 약속 장소로 갈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전화를 끊고 엄마랑 언니 내외한테 일이 생겨서 양평에 못 가겠다고 말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약속 장소로 달려갔죠. 예비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가수가 강촌 라이브 카페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라이브 카페로 향했어요. 마침 손님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그 가수분이 사진도 같이 찍어주셔서 어머님은 기분이 많이 좋아 보이시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점수를 따볼 생각에 혼신의 힘을 다해 사진을 찍어댔고 그 결과물에 어머님도 많이 흡족해 하셨어요. 네가 딴 건 몰라도 사진은 좀 찍을 줄 아는구나. 에이, 이게 사진 찍는 기술 때문인가요? 어머님 미모가 워낙 특출나셔서 그런 거죠. 솔직히 실제 어머님 모습에 반도 안 담긴걸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사회생활 잘하겠다 얘. 어머님은 제 립서비스에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헤어질 때쯤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보니 네가 성격도 싹싹하고 어른 위할 줄도 아는 게 며느리 자리로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구나. 재우한테 얘기해놨으니까 둘이 상의해서 결혼 준비 시작해라. 우리 바깥 양반은 내가 어떻게든 마음 돌려볼 테니까.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잘할게요. 그때는 얘랑한테 무슨 얘기를 해놨다는 건지도 모른 채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해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 회사에서 얘랑과 점심을 먹으면서 듣게 된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우리 막내가 사고를 쳐서 그거 수습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됐나 봐. 말로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 결혼 반대하신 것도 결혼 자금 대주실 여력이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아.
그 자식은 하필 이럴 때 사고를 쳐서는. 어차피 우리 돈으로 하기로 한 거였잖아. 대학까지 보내주셨으면 됐지. 자식 결혼까지 부모님이 책임질 필요 있나? 그게 말이야. 문제는 동생이 낸 사고 수습을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내 돈도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아. 한 7천 정도 내가 보태드려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뭐? 그럼 집은 어떻게 구해? 가진 돈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풀로 받아야 할 판인데. 막내 동생이 고등학생이라고 하지 않았어? 고등학생이 사고를 쳤으면 얼마나 큰 사고를 쳤길래 돈이 그렇게 들어가?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불법 도박이 극성이라네요. 얘랑의 막내 동생도 친구들을 따라 호기심에 용돈으로 스포츠 도박을 시작했는데 이게 돈을 좀 따게 되니까 돈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채까지 끌어다 도박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승률은 떨어지는 데다 빌린 돈의 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붙어서 몇백만 원이 순식간에 몇 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는 자기 선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부모님께 이실직고를 한 거죠. 고등학생 막내 아들이 벌인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엄청난 규모의 빚 앞에서 예비 시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파로 저 역시 그렇게 되었고요. 자기 동생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나이도 어린 녀석이 할 게 없어서 도박을 해? 나도 그 소리 듣고 미치는 줄 알았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나 몰라. 아무튼 수진아, 내 동생 일로 너한테 피해줘서 미안해. 그래도 어쨌든 내 동생인데 빚은 갚아줘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 결혼은 좀 천천히 하는 걸로 하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덜컥 결혼식만 올렸다가는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 같거든. 남편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워둔 계획이 모두 허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집 문제는 우리 엄마한테 도움을 받아보겠다고 했어요. 저를 통해 시댁 사정을 전해 들은 엄마는 안 그래도 저 시집 보낼 돈을 따로 모아두셨다며 모자란 돈은 엄마가 보태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도 전할 겸 주말에 예비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처음 이 집을 찾아왔을 땐 물도 안 내주고 냉대를 하셨던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신혼집 구하는데 돈을 보태주기로 했다니까 태도가 확 변해서는 너무도 살갑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갈비찜까지 해주시면서 살뜰히 저를 챙기셨어요. 그날 집에 있던 대학생 시누이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딸이라 그런지 아버님한테 엄청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내내 딱딱하게 구시던 아버님도 딸의 애교 앞에서는 사르르 녹아서는 딸바보가 되셨어요. 그런 부녀의 모습을 보니 부럽기도 하고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더라고요. 예비 시댁에서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속이 허전한 거예요. 우리 아빠도 살아계셨으면 나를 무척 예뻐하셨겠지? 막내딸 씨 보내기 싫다고 사윗감한테 괜히 곤조도 부리셨을지 몰라.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형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게는 아빠 같은 분이라서 형부 생각이 났거든요. 형부한테 술 한잔 사달라고 했더니 지금 어디냐고 물으시곤 슬리퍼 바람으로 당장 달려나오시더라고요. 형부랑 같이 동네 치킨집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는데 그제야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우리 처제가 술 사달라는 말도 다 하고 이제 정말 다 컸네. 처음 봤을 땐 내 허리밖에 안 왔었는데 말이야. 그때 처제가 초등학교 1학년 운동회 때였던가? 나랑 손잡고 달리기 하는데 내 손을 꼭 잡은 고사리 손에 그렇게 가슴이 떨릴 수가 없었어. 아빠 대신 형부 손을 잡고 달리는 이 아이가 가엾기도 하고 이 어린 게 분명히 가슴에 맺힌 것도 많을 텐데 내색 않고 씩씩하게 구는 게 너무 기특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난 처제를 내 딸이다 생각하고 살았어. 잘 커져서 고마워 처제. 아우 내가 늙었나 봐. 요즘엔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네. 처제 결혼식장에 내 손잡고 들어가는 거다. 알았지? 형부는 냅킨으로 연신 눈물을 찍어내면서도 제 결혼식 신부 입장 때 옆자리는 자기 차지라며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약속하라고 닥달하셨어요. 애초에 저도 형부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갈 생각이었지만 일부러 형부 약을 올리면서 큰오빠 손을 잡고 들어가겠다고 어깃장을 놓았죠. 그렇게 형부랑 맥주를 마시고 나니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처제, 잘 살아야 돼. 시댁이고 신랑이고 처제 힘들게 하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난 언제나 처제 편인 거 알지? 알죠. 아, 우리 엄마가 형부 반만 닮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우리 엄마가 내 친엄마 맞나 싶어요. 입학식 때도 한 번 안 오고 졸업식 때도 그렇고 내 결혼식 때는 올라나 모르겠네. 아, 가게 그만뒀으니까 이번엔 오겠네요. 이젠 가게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도 못 댈 테니까. 장모님이 그러셨던 건 처제에 대한 나름의 사랑 때문이었을 거야. 네? 아니 그렇게 딸을 사랑하면 중요한 날에는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부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막내딸 입학식 졸업식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 그런 거라고요. 제 말에 형부는 잠시 술잔을 내려다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장모님도 가고 싶으셨을 거야. 그런데 장모님이 가시면 처제 친구들이랑 엄마랑 많이 비교되고 그래서 처제가 마음 상할까봐 피하셨던 거지. 기억 안 나? 처제 어렸을 때 장모님 손잡고 밖에 나가면 할머니랑 손녀딸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다며.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대신 처제 데리고 다녔다던데. 그 말을 듣고 보니 기억이 났어요. 언젠가 엄마가 유치원에 저를 데리러 온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 엄마가 그걸 보고는 수진이 할머니세요? 라고 물어서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그때 제가 엄마한테 앞으로는 유치원에 찾아오지 말라고 울먹이면서 소리쳤는데 그 때문이었나 봐요. 엄마가 제 입학식과 졸업식에 오지 않은 건요.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엄마 탓을 했다니. 처제는 장모님이 쉬는 날도 없이 억척스럽게 돈을 버신 이유가 뭔 줄 알아? 혹시라도 어린 처제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시게 될까봐 한 푼이라도 더 벌어두고 가시려고 그러신 거야. 옆에서 오래 지켜줄 수 없다면 최소한 막내딸이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돈이라도 많이 남겨주고 가시라고 그러신 거지. 처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장모님이 일 그만두신 거 봐. 이제는 처제 옆을 지켜줄 사람이 생겼으니 안심이 되셨던 거지.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야. 그날 형부랑 맥주를 마시면서 나눈 얘기 덕분에 저는 가족들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의 부재로 가슴이 허할 틈 없이 엄마와 언니 형부랑 두 오빠가 늘 제 곁에서 빈틈을 채워주고 있었다는 걸요. 그걸 깨닫고 보니 그동안 잔뜩 굽어져 있던 어깨가 활짝 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도 더는 주눅든 채 저 자세로 굴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차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상견례 날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언니가 회사 근처에 일이 있어 왔다며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얘랑이랑 같이 나가겠다고 했더니 한사코 저 혼자 나오라더군요. 언니랑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언니가 제 눈치를 살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시댁 사정이 그렇게 안 좋니? 막내 시동생 문제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막내 시동생이 사고를 쳐서 그렇지 뭐. 얼추 다 수습됐다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수진아, 내가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너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온 거야. 너희 시부모님 말이야. 우리 그의 지점에 와서 대출 부탁을 하고 갔다나 봐. 네 형부가 널 좀 예뻐하니? 사돈지간이기도 하고 너 생각해서 어지간하면 해주려고 했는데 신용 등급도 그렇고 네 시아버지 경우는 직장도 없어서 대출이 힘든가 봐. 네 형부 돈이면 어떻게든 대출을 해주겠지만 은행 돈이잖니. 그래서 그이가 직접 대출 불가 연락을 해드렸는데 네 시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야. 이 정도 힘도 안 되는 사돈이라면 굳이 이 결혼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혹시 네 시댁에서 별말 없었니?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아니, 자기들이 뭔데 내 형부한테까지 그런 압박을 가하나 싶은 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당장
퇴근길에 얘랑과 함께 예비 시댁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평소랑 다르게 저를 대하는데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치 맡긴 돈 달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혼수에 예단비를 요구하지 뭐예요. 제가 아무 대답도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자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왜? 고작 이 정도도 힘드니? 그럼 니네 잘난 형부한테 부탁이라도 해보렴. 은행 부지점장까지 하는 양반이 처제 결혼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뭐? 정 못하겠다면 나도 더는 이 결혼 진행할 생각 없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상견례가 코앞인데. 수진아, 어지간하면 맞춰드리자. 어차피 혼수야 우리가 살면서 쓰는 거고 예단비는 반은 다시 돌려받는 돈이니까. 그러자 어머님이 버럭 소리치셨어요. 누구 마음대로 돌려줘? 주고 말고는 우리가 정하는 거야. 탐탁치 않은 며느리 받아주는 것만도 감지덕지지. 여기서 더 뭘 바라는 거냐? 우린 예단비 돌려줄 생각 없으니 그렇게 알아라. 안 그래도 이 결혼에 대해 회의를 느끼던 저는 어머님의 염치 없는 행동에 결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예단비는 언제쯤 보내줄 거니? 가능하다면 좀 빨리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다. 그건 안 되겠네요. 저는 예단비 안 드릴 거거든요. 뭐? 예단비를 안 주겠다니 너 정말 파혼이라도 당하고 싶은 거냐? 아니요, 파혼은 안 당할 거예요. 제가 먼저 파혼을 할 거니까요. 어머님,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 인간 대접도 받고 어른 대접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 팔아서 떼돈 벌 생각이셨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신혼집에 억대 혼수에 억대 예단비까지.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돈을 싸매고 이 집에 시집을 와야 돼요. 이 집이 뭐 그리 잘난 집구석이라고. 어머님은 곧 신용불량자 될 상황이고 아버님은 직업도 없으시고 막내 아들은 18살밖에 안 된 놈이 불법 도박 중독자고. 누가 들어도 답 없는 집구석인데 미쳤다고 제가 이런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내 형부 찾아가 가당치도 않은 대출 요구나 하고 이젠 돈까지 구걸하니 저라고 뵐 수 있나요? 안 그래도 구질구질해서 마음 따란 와중에 이렇게 염치 없이 미친 요구를 하시니 내가 파혼해 드려야죠. 안 그래요? 그러니 파혼하겠다고요, 제가. 뭐가 어쩌고 어째? 애비도 없고 시장에서 국수나 파는 애미 밑에서 자란 주제에 어디 잘난 척이야. 우리 집이 어려워지지만 않았어도 너 같은 걸 집안에 들이기나 했을 것 같아. 어디서 시건방이야. 어머님, 많이 쫄리시나 봐요. 이젠 대놓고 밑바닥까지 다 까시는 걸 보니까요. 네, 어머님 말대로 저는 아빠도 없고 시장에서 국수 파는 엄마 밑에서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구석은 사절입니다. 저도 안 오겠다는 어머님 며느리 짤이 올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여 누군가 오게 된다면 그땐 제발 인간답게 구세요. 너무 후져서 정이 확 떨어지니까요. 재우씨,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 그래도 자기 말 듣고 회사에 우리 사귀는 거 알리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회사에서도 친한 척은 하지 말자. 그렇게 저는 파혼 선언을 하고 예비 시댁을 나섰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지 뭐예요. 저희 엄마 건물 1층에 새 들어있는 세입자가 반년 가까이 월세도 밀리고 보증금도 다 까먹었는데 가게를 안 비운다고 해서 엄마랑 같이 찾아갔는데 글쎄 그 가게 주인이 전 예비 시어머니지 뭐예요. 아니 네가 여긴 왜 왔니? 왜? 내 아들 못 잊어서 이제라도 사과하러 온 거냐? 그런 거라면 그 사과 안 받을란다. 그러니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이게 왜 아주머니 가게예요? 보증금도 다 까먹었고 월세까지 밀려있는데 건물주 가게지. 이 건물 우리 엄마 거예요. 세입자로 들어온 지 3년이 넘도록 월세 한번 제때 낸 적 없는 세입대가 있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그게 아주머니였다니. 뭐? 아주머니? 너 말 다 했어? 어따 대고 아주머니야? 그럼 아주머니를 아저씨라고 불러요? 이젠 우리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돈 싸들고 오는 호구 며느리를 아직도 못 구한 모양이죠? 난 또 그렇게 우리 집 무시하며 잘난 척을 하길래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가 했더니 시장에서 국수 팔아 번 돈 우리 엄마 건물 세입자였네요. 뭐 이제는 그나마도 강제집행 당해서 내쫓기게 됐지만요.
엄마, 이럴 줄 알았으면 계약 기간 끝났을 때 바로 내보낼 걸 그랬어. 괜히 마음 약한 우리 엄마가 온정을 베푸는 바람에 이 사람들 좋은 일만 시켜줬잖아. 엄마, 이 사람이 나 아빠 없다고 구박하고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국수 판다고 무시했던 재우씨 엄마야. 그 말에 엄마는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길게 말할 거 없다시며 언제까지 가게를 비우라는 최후 통첩을 하시곤 뒤도 안 보고 가게를 나오셨어요. 전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엄마를 보고는 달려나와 몇 달만 말미를 달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그 말이 먹힐 리가 없었죠. 자신이 오랜 세월 시장에서 어렵게 장사를 한 탓에 세입자 사정 다 봐주고 월세도 싸게 내놓고 월세가 밀려도 닭달 한 번 안 했던 엄마지만 내 자식 눈에서 눈물 뺀 인간한테는 일말의 동정도 베풀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일주일 뒤 전 예비 시어머니가 하던 등산복 매장은 깔끔하게 비워지고 말았어요. 그 후에 그 집 소식은 들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얘랑 내 집이 지방 어디로 이사를 가서 얘랑이 입사 동기 집에 얹혀 지낸다고 하더군요. 얘랑을 생각하면 안 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내 부모 무시하던 걸 생각하면 아주 쌤통이다 싶더라고요. 주는 대로 받는다는 말이 그런가 봐요. 저도 사람한테 잘하며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